네, 지금 이번 주 녹화는 이번 주까지는 3, 4, 5장에 맛배기를 할게요. 한 주를 좀 약간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자, 고체 물리는 피리어디시티가 중요하다. 이 피리어디시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후리에 시리즈를 쓰는 거고, 아직 이거를 전반적으로 열심히 쓰지는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고, 1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definition of lattice vector, basis atom, 1D harmonic oscillate, 1D lattice, honeycomb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reciprocal lattice를 정의하고 lattice vector, 브룰린전 이거는 primitive cell에서는 비그너자이트 셀인데 reciprocal lattice의 비그너자이트 셀이에요. 그리고 디프렉션하고 브락 리프렉션은 얘기만 하고 문제는 안 냈어요, 숙제를. 이 이유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대신에 이거는 번외로 업로드하고 숙제도 원하는 사람만 내는 걸로 할게요. 아주 그지 같아요. 향후 고체 물리를 전공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내가 안 가르쳐 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 했던 거고, 이제 시험에 대해서 좀 잔소리를 좀 하자면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처음 학기 전까지는. 이게 시대 명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도전을 해서 처음 맞더라도 전에는 내가 반드시 맞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가지는 않아요. 그때는 다 이긴다고 믿고 가야 돼요. 가기도 전에 맞기 전까지 이렇게 링에 올라가서 이런한테 맞기 전까지도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는 그 순간에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설사 링 위에서 두들겨 맞더라도 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 순간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까지 저는 불편한 진실은 현재까지 수학은 익스포넨셜과 프리에 급수가 최고 레벨입니다. 끼케야 벡터 외적 내적만 한 건데 그걸 그렇게 힘들어해요. 이게 이제 환장하는 건데 물리 개념이 중요한 거지 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고요. 물리 공부는 어렵습니다. 근데 메릿이 있어요. 어려운데. 이거는 고도의 사고 훈련이에요. 그리고 문제풀이 훈련인데 이게 고도의 사고 훈련인데 여러분들은 뒤집다 외우고 외운 것이 그냥 나오길 기대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물론 사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막막합니다. 그럼 찾아오라니까. 1대1로 가르쳐 준다니까. 근데 아무도 안 오던데? 한두 명,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지. 몇 명은 이렇게 와서 헤매고 하는데, 처음 발걸음 오기가 힘들어요. 물론 저는 1대1로 얘기할 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편이에요. 말 빙빙 돌리고 하지 않아요. 왜? 그래야 빨리 모르는 거 빨리 깨닫지. 난 여러분 인격 모독할 생각 없고요. 그냥 알고 모르냐 이것만 집중합니다. 대화가. 근데 대부분 불편해하죠. 처음에는. 안 해본 방식이니까. 아무튼 다양한 사고 훈련은 다각도의 시각과 관점을 적용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물리인데 고체 물리가 그 끝판왕이에요. 어쨌거나 풀 수 있는 문제를 바탕으로 복잡한 문제 적용하는 훈련. 풀 수 있는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라는 게 여러 번 풀 수 있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미 풀어놓은 문제들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거를 익히는 게 꽤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복잡한 레벨의 문제를 할 때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았던 문제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계속 적용하고. 그대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근데 유사성, analogy, thinking,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되게 좋아요. 자판기 타입의 공부 마인드는 괴롭기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단지 물리학과 4학년을 졸업하는 것으로 자판기 타입으로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졸업하고 벌쳐진 인생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거고 다른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 보는 걸로
앞으로의 미래를 단정하지 마세요. 전 새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고체물리 과목은 잡학이라고도 불려요. 왜냐면 이거는 고체물리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우스갯소리긴 한데 이것저것이 짬뽕이 돼 있어요.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얘기를 하자면 주기율표 문제는 출제한다고 얘기했지 그것만 풀으라고 강요한 적 없습니다. 그것만 한 분은 자기 자체 해석입니다. 다른 문제 푼 동력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그리고 어, 뭔가 대세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아니 교수의 의도와 그거는 아무도 모르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가? 구체적 팩트, 추정할 만한 게 있는가? 단서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께 디스커션에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거기 희망사항이고 해석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하는 거는 그거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요. 어떤 분도 물어본 적이 없던데. 음, 대세를 따르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어쩔 때는 모르니까 불안하고 하니까 대세를 따르는데 꼭 이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 이 반론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친한 친구가 공부 안 하는데 나도 같이 안 한다? 이거 전염성 높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재미로 좀 친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왜 그래야 되죠?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거나 마음 잡고 뭔가 하려고 그럴 때 제일 방해가 되는 사람은 여러분 가족하고 친구예요. 그들을 미워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해온 가닥이 있는데, 해온 관성이 있는데, 당연히 갑자기 마음 잡으면 제가 이상해졌네 하고, 걱정하고, 쟤 왜 저러냐? 이럴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마음 잡고 할 때는 주변 친구와 가족들의 반대 아니면 핀잔을 견뎌내야 돼요. 자, 이거는 뭐 다른 얘기 할 필요는 없고, 본론으로 들어와서 1학기 계획은, 주제는 이렇게 잡았어요. 어, 얼마나 많이 할지 모르는데 지금 1, 2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3장, 4장, 5장을 할 거고요. 6장, 7장을 얼마나 많이 할지 모르겠어요. 2학기는 여기서 못 끝낸 거를 더 하던가 아니면 그, 어,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야 할 텐데 자세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쪽은 기본 개념, 기초에 관한 얘기고 얘는 연구 주제 아니면 현상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현상 위주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을 텐데 요거를 모르면 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여기에 어, 양자역학, 전자기학, 그리고 고전역학, 그 통계물리, 통계 또는 열물리 이게 막 짬뽕이 돼서 갑자기 푹푹 튀어나오기 때문에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처음부터 공부한다? 말이 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고, 그거 필요할 때마다 다른 책을 잠깐 빨리 펼쳐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단어를 보는데 양자역학에서 나온 것 같은데 할 때 그 다른 책을 펼쳐보면 안 되는 무슨 법칙이라도 있나요? 꼭 이 책만 봐야 되고 고체물리 하면 이것만 봐야지 정통이고 뭐 그런 게 있나요? 왜 다른 책을 그거 반칙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면 찾아본다. 찾아볼 때는 항상 책의 목차와 뒷부분에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인덱스에서 키워드를 잘 알아야 인덱스를 잘 찾아요. 그거를 처음부터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미련하게 펼쳐보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도 그러라고 강요한 적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방법을 이용합니다. 어,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되면 제가 3장, 4장만 얘기할게요. 이거는 지금 1장, 2장은 우리가 했고, 3장, 4장은 크리스탈 바인딩과 엘라스틱 컨스탄트인데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바인딩은 굉장히 간략하게 다룰 텐데
간략하게라는 게 제 기준이고 여러분 기준은 아닐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레스틱 컨스탄트는 고전 레벨, 역학 레벨의 수학을 다룹니다. 이번 학기는 포논을 주로 하면서 이제 끝낼 건데, 포논에 나오는 건 뭐가 포논이냐?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이에요.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이 뭐지? 레티스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가만히 있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실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오실레이션이냐? 하모닉 오실레이션이에요. 하모닉 오실레이션은 이런 이퀘이션을 만족해요. 그러니까 원자 위치를 레티스 포인트의 위치가 x라고 났을 때 모두가 다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이때 오메가가 포넌 프리퀀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단원자일 때와 유니셀에 얘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문제를 다룰 거예요. 이건 처음에 시작은 고전역학 레벨의 이퀘이션 하모닉 오실레이터 문제로 출발할 거예요. 그 다음에 디바이 T3로를 얘기를 할 건데 왜 포논을 왜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거예요. 처음에는 이 모델을 얘기하고 왜 이거를 할까? 이 모델을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좀 어느 정도 알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체 물리가 강의가 어렵습니다. 수학적으로 어떻게든 풀었다 치더라도 도대체 이 짓을 왜 하는데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올 때는 한참 뒤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설득하기가 강의하기도 힘듭니다. 포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개괄적으로 얘기를만 할게요. 3장은 크리스탈 바인딩 엘라스틱 컨스탄트 있는데 이렇게 챕터를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요 위쪽은 크리스탈 바인딩, 뒤에는 일라스틱 스트레인 그래가지고 일라스틱이 뭐야? 탄성 콘스탄트거든요. 고전역학 레벨의 좌표계 기술이 다예요. 근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쪽 연구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재미가 없어서. 근데 중요한 기초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재미가 없는 거는 나만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재미가 없어서 그것만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물리에서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 금속, 재료공학, 재료공학은 재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만들었는지 뭐 할 때, 이때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소재를 만들었는데 왜 차체가 강하냐 마냐 이거 할 때, 차체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외부 충격에 어느 정도 버텨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는 찌그러져야 되죠. 복원하면 딱 좋겠는데 아니면 자동차 시트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스프링이 달려 있어요. 이거를 뭐냐면 서스펜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서스펜션이 얼마나 좋으냐 이거를 다루는 것도 요 일래스틱 문제하고 연관이 됩니다. 나는 어떻게 연관하는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 문제 서스펜션 여러분 쿠션 밑에다 스프링 아니고 쇠막대기를 하면은 엉덩이 아파 못 앉아요. 달 때. 그 그 스프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볼펜에 들어가는 스프링도 중요하지만 스프링이 종류가 많죠. 근데 기본 모델은 하모닉 오실레이터예요. 근데 이 앞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앞부분은 잘 보시면은 키워드는 inert gas. inert라는 말이 뭐냐면은 비활성 기체예요. inert gas라는 거는 비활성 기체. 제가 여기 말고 지금 요거를 할게 여기서 한 게 글씨 쓰기가 편해. 색깔을 inert gas 비활성 기체 어떤 게 되냐면 주기율표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맨 끝에 있는 놈들이 비활성 기체입니다. 얘네들은 반더발스 인터랙션이라는 걸로 하는데 런던은 그 도시 런던이 아니고 사람 이름 런던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물론 옛날에 돌아가셨죠. 어, 어, 런던 이케이션이라는 게 반데발스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제가 수학 테크닉 완전히 테일러 익스펜션 가지고 유도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아주 계산이 지저분합니다. 어, 사실 대학원 양자역학 때 숙제를 냈을 때 학생들이 곡소리를 냈는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계산이 더러운데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리고 계산을 눈으로 보고 하면 반드시 틀린다. 손으로 짜근짜근씩 하면서 하는 그 유도하면서 뭔가 파이널 폼이 마지막 폼이 굳건서 있는 식과 일치했을 때 느끼는 그 쾌감을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은 더럽습니다. 근데 더러운 계산도 기계적으로 그냥 하면 괴롭기만 하고요.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크리스탈은 이제 이온 결합이라고 그러죠.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을 하는데 마델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델롱 에너지, 마델롱 에너지고 마델롱 상수 이런 걸 하는데 이거 할 때 무한급수를 써서 계산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한급수. 전산물 때 제가 들었던 친구들은 뭐 이런 문제 이거 뭐 해서 뭐 하나 그러는데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 코밸런트 본드하고 이게 공유 결합 그리고 금속 결합 이거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 이유는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내가 숙제로는 살짝 낼 수 있는데 책을 읽어보세요. 왜 이 문제를 꼼꼼하게 안 다루냐면은 제대로 다루려면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음, 제가 어이없는 양자역학 행렬 2x2 내지 3x3로 이거다라고 주장하는 짓거리를 할 텐데 어,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공식은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와 좀 다른 식으로 들어갈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하이드로젠 본드는 특별하게 다루진 않을게요. 하이드로젠에 들어가 있는 H2O 이렇게 돼 있죠. 얘가 뭐가 특별하냐? 뭐가 특별할까요? 하이드로젠은요, 전자가 하나예요. 근데 얘가 H 플러스가 되면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양성자예요. 왜냐면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도 없어요. 전자가 하나 있는데 얘가 날아갔으면은 양성자만 남은 거죠. 양성자가 결합한 거예요. H 플러스가 결합된 거는. 그게 있고, 요 뒷부분은 따로 이게 얘기를 할 텐데 좌표계 기술을 하는 게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호장은 이게 보시면 어, 단원자 있는 경우에 포넌을 어떻게 구한다. 이 용어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먼저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 있는데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은 퀀티제이션이라는 거예요. 퀀타이스란 말이 뭘까요? 양자화 된다는 거예요. 양자화. 퀀텀 미케닉스가 양자역학이죠. 퀀텀 미케닉스 또는 퀀텀 피직스. 양자화됐던 게 뭐가 양자화되어 있는데 이라고 물어보면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리드버그 1 리드버그 n제곱 이게 1 리드버그가 13.6 엘랑트로볼트입니다. n이라고 쓰는 에너지가 연속적인 게 아니고 13.6 마이너스 13.6 엘렉트로 이거 이렇게 띄엄띄엄 요것만 가질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양자역학 배운 게 n이 있으면 이건 주양자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principal quantum number, L은 각양자수 또는 부양자수, 뭐 한국말로는 그런데 이게 angular orbital quantum number 이거에 따라서 M 이거는 magnetic quantum number 모든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이드로젠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양자화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는 하이드로젠에서 이렇게만 배웠는데 뭔가 퀀터티가 어떤 물리량이 디스크릿 이렇게 디스크릿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디스크릿
연속적으로 갖는 게 fx가 연속적인 게 아니고 어떤 n의 값에 어떤 n의 함수로만 어떤 정수의 함수로만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걸 퀀타이즈라 합니다. 이거를 얘기를 할 거고 포먼 모멘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새로운 개념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서멀 프로퍼티를 할 때 포논이 들어가는데요. 포논의 히트 캐파시티를 다룹니다. 이걸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물성을 기술하는 기초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뭐 측정했다 할 때는 다 포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양자역학 계산들이 아주 들어가고 어, 전선물 때 저한테 징그럽게 당했던 리만 제타 함수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이런 특수 함수는 제가 따로 얘기할 거고 서멀 컨덕티비티 이거는 제가 안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를 재미 삼아서 이렇게 아이고 자, 이 주기율표는요 지금 이 주기율표인데 왜 국가가 있느냐 했더니 어, element and country of discovery 그러니까 발견한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영국이 23개, 스웨덴 19개, 독일이 19개, 미국이 16개 뭐 이렇게 있어요. 음, 여기에 좀 빠져 있는데 일본이 여기 하나 있어요. 니호니움 그래가지고 한국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라늄까지만 여러분이 외웠잖아요. 우라늄까지. 넵튠, 플루토늄 이거는 핵발전하면서 플루토늄은 여러분들 북핵 문제 할 때 맨날 플루토늄 양이 어쩌냐 저쩌냐 하는 그 플루토늄이에요. 플루토늄으로 폭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라늄을 발전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핵발전소에서는 우라늄을 돌리면 반드시 플루토늄이 나오는데 일정 양이 넘어가면은 핵사찰을 받아요. 예전에 원자력 노무현 정부 때인가 그 원자 핵병원에서 장난스럽게 이거를 테스트 연구원들이 장난 비슷하게 호기심으로 했다가 1mg인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거 오버됐다고 미국에서 핵사찰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플루토늄 양은 국제적으로 서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고, 이탈리아가 재밌게 딱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테크네슘은요,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계에. 여러분들이 92번까지 외웠던 사람들, 다 자연계에 존재하는데 43번은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그 원소입니다. 여기 known to ancient 고대부터 알려졌다 이런 얘기고요. 뭐 이거는 재미삼아 이렇게 보고 그런 다음에 이 원소만 다루는 겁니다. 화합물은 지금 얘기 안 합니다. 복잡하니까 메탈이냐 아니냐 이건데 하이드로젠은 non-metal로 얘기를 하네요. 여기는 non-metal 나머지는 다 금속입니다. 이거 메탈로이드라는 말이나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원소로는 메탈로이드는 이 금속인 듯 아닌 듯 여러분 콜로이드라는 말 들어봤나? 용액 비슷한 건데 용액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메탈이에요. 원소는. 그 다음에 재미나마 하면은 초전도라는 게 뭔지 알고 음, 초전도가 뭔가요? 초전도는 저항이 0이 되는 경우입니다. 저항이 없음. 언제? 어떤 온도 이하에서 TC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크리티컬 템퍼러처라고 하거든요. 이하에서 저항이 제로가 되는 현상을 초전도라고 해요. 근데 초전도가 저항이 없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응용하기. 전력 소모가 제로가 되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이 TC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상온에서 하지를 못해요. 아직 상온 초전도 나왔다고 주장하는데 고압을 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엘레멘트, 초전도 물질은 되게 화합물들이 많은데 주기율표만 보면은 어, 다른 놈들은 없고 지금 핑크로 된 거는 이 1기압일 때거든요. 1기압일 때 이런 놈 최초의 초전도는 수은입니다. 최초로 발견된 거는 수은. 그리고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일기압 고압을 가했을 때면 실리콘 저르마늄도 압력을 가해주면은 초전도가 돼요. 옥시전도 마찬가지고요. 설퍼도 그렇고 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우라늄도 근데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 경우는 초전도는 대충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마그네티즘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게 보면요, 여기 이 그림이 마그네티즘은 페코니하고 가돌리늄이 마그네티즘이야. 자성이에요. 자석이에요, 얘네들이. 자석이. 그리고 크롬은 안티페로라고 그러는데 이 안티페로가 뭐냐? 이거는 좀 따로 2학기 때 얘기를 할게요. 뭐 나머지 노란색은 뭐냐? 파라마그네틱 이래가지고 평상시엔 자성이 없다가 자화를 가하면 자기장을 가하면 얘네가 자화가 되는 게 파라마그넷이에요. 그 요 하얀색으로 된 거는 반자성 그런 다이아마그넷 하면 반자성인데 자기장을 걸었더니 자기장에 반대되는 어 자화가 생기는 경우를 이제 다이아마그네틱이라고 그래요.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성 물질은 굉장히 많은데 원소는 이 페코니, 가돌리늄만 자성입니다. 이거는 가격인데요. 이 다음 그림이 더 나은데 여러분들이 어, 철, 코발트, 니켈이 다 자성인데 왜 이거 코발트나 니켈을 잘 안 쓸까? 비싸서 그래요. 이 가격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검정색으로 된 게 엄청나게 비싸고, 그 다음에 보라색. 근데 이거는 좀 이 그래프는 안 좋은데 대충 색깔을 보면은 여기가 이 장난이 아니죠. 루테늄, 로듐, 팔라디움, 오스듐, 이리듐, 플라티늄, 골드. 사실 골드는 싼 편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금값 그러면 되게 금값이냐 그러는데 요 이건 되게 옛날 자료라서 그런데 이 가격들이 여러분 광물이 지구과학 배우신 분은 지구에 많은 게 O, C, R, 폐, 칼륨인가? 카, 이건가? 내가 이게 헷갈리는데. 카나, 이 순서대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얼마나 흔해 빠져요.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 다음에 또 더 있는데. 이게, 어, 그리고, 주석이나, 구리나 주석은 옛날부터 청동기가 구리하고 주석 합친 거니까 그것도 그게 안 비쌀 거라고요. 이걸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을 만들거나 그럴 때 요 비싼 물질을 하면은 가격이 뛰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레어스라고 히토류라고 부르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물질들 아니면 자석에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검정색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히토류 가지고 이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그 커머디티 여러분 뉴욕 증시라고 있잖아요. 뉴욕 증권거래소 유명한 데가 뉴욕, 런던, 그 또 어디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하고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홍콩은 맛이 갔죠, 이제. 이런 정도. 도쿄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얘는 이제 맛이 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증권이 거래가 됩니다. 아무래도 월스트리트가 주인데 이 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뉴욕에서 잘 안 거래되고요. 커머니티 그러면 농수산물도 막 거래가 되거든요. 거래가 된다면 내가 시장에서 사는데 뭔 소리야 그러는데 미래 가격을 금융상품화해서 사람들이 사요. 근데 금속도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데 주로 시카고하고 런던에서 트레이드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보면은 프라이스인데 그 아무래도 영국에 있는 그 자료를 가져와서 파운드로 돼 있어요. 어, 이게 보면은 대충 가격이 얼마냐 하는데 여기 힐륨은 요즘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래봤자 30파운드네요. 1kg당. 근데 금이 얼마예요? 금이 이 정도 되네요. 금값하고 실버값은 다르죠. 구리는 어때요? 싸죠. 근데 철 가격 봐봐요. 되게 싸요. 근데 코발트만 돼도 이거 비싼 겁니다.
코발트가 배터리 하면서 굉장히 여러분 각광받는 물질이에요. 예, 전기차가 수요가면서. 근데 코발트가 많이 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콩고, 콩고.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이게 광산 이게 다 그리고 구리광산은 뭐 여기저기 있는데 칠레에 구리광산하고 리튬 광산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칠레하고 FT를 처음 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들을 보면 금값이 금값하고 어이, 뭐야 금값하고 요 플라티늄 가격, 로듐 가격을 비교해봐요. 어느 게 더 비싼가? 로듐, 팔라듐. 이거는 지금 언제적 기준, 2019년 기준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금이 그렇게 비싼 금속에 안 속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사람들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리디움, 로디움, 플라티늄 이거 되게 비쌉니다. 레늄도 마찬가지인데 텅스텐이 왜 중요하냐면 한국에 많이 있고요. 텅스텐이 제일 녹는점이 높아요. 그 얘기는 제일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단단하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가야 얘네들이 뭉개지는 거예요. 이 멜팅이 되니까 녹는 점이 높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해양의 대륙붕에 땅 하면은 망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망간도 싼 편에 속하네요. 그리고 타이타늄은 치과 치료로 요즘 각광받던데 칼슘하고 잘 맞아야 되니까 타이타늄이 사람 몸하고 제일 궁합이 잘 맞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더 없나? 요걸 다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가 비활성 기체에서 얘네들이 결합하는 경우를 반대 발수 결합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재미있는 것도 있고 어, 이 경우는 뭐라 그래요? 이게 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할라이드라고 그래. 할라이드. 이 전자를 빨아먹는 놈들이죠. 플로린, 클로린, 브로민, 이오드, 아스타틴인데 브롬 가스가 있을 때 남학생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스가 유출됐다 하면 어, 이거는 과학적 사실인데요. 브롬을 젊은 남성이 흡입할 경우 생식 기능을 상실합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고 여자들한텐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소시적인 알바를 그 지금 키스트 옆에 있는 키아스 근처에서 홍릉과학원에서 잠깐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 그때 브롬가스가 유출됐다고 그럴 때 전 연구원이 빛의 속도로 광장에 대피를 했는데 누군가는 잠궈야 되잖아요. 그때 한갑 넘은 경비원 아저씨가 들어가셔서 잠그셨습니다. 그건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근데 이 토륨이라는 거하고 탈륨 이게 둘 중에 어느 건지 모르는데 이걸 많이 먹으면은 많이 노출되면은 남자건 여자건 대머리가 돼서 죽습니다. 머리가 빠지는 경우 탈장 닮은 아니고 그리고 라돈하고 폴로늄 이거 방사성 원소잖아요. 네, 사람들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퀴리 부인이 발견한 게 이 두 개예요. 근데 방사성 이거를 막 과학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미백 기능했다고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바르다가 꽤 많이 방사성 중독으로 20세기 초반에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수은도 수은 중독이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수은도 사람들이 그 옛날에 모를 때는 수은이 이렇게 사람의 피부를 하얗게 백옥같이 만든다고 화장품에 넣었다가 이제 수은 중독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납은 방사성 누출을 할 때 첫 폐기로 많이 써요. 납은 그 그리고 이게 방탄복에 많이 쓰이죠. 어, 납은 비교적 잘 휘고 그래서 이제 탄성이 좋아서 그러는데 방사성 가지고 찹,
이렇게 가리고 그래요. 그 하체 쪽에 만약에 골절상을 당해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생식부에 엑스레이가 가면 안 되니까 거기를 납으로 막습니다. 납으로. 근데 이거를 먹거나 몸에 유출되면 이제 납 중독이 되는 거죠. 어, 그 말고도 카드뮴은 예전에 카드뮴이 유출돼 가지고 여러분들 이타이 병이라는 거 이타이 병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 어느 마을인지 모르겠는데 옛날 그 바닷가에 화학 공장에서 카드뮴을 유출해서 그걸 먹은 사람들이 생선등에 구워버려서 그 죽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환경 오염에 유명합니다. 그래서 물질 중에 카드뮴이 들어가거나 납이 들어가는 이거를 피하려고 많이들 노력합니다. 네, 요즘 태양광 이럴 때는 납 기반에 된 게 꽤 좋아요. 성능이. 거기까지 좋은데 이런데 납이 없는 놈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연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꽤 많은 물질마다 이 원소 주기율표만 가도 스토리가 꽤 많고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많이 있어요. 그 탄소 배출 줄이라고 하는데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건 이제 공장 돌려서 나오는 건데 그 외에도 탄소가 결합되면 뭐가 나오지? 다이아몬드 구조하니까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근데 동소체가 뭐가 있지? 동소체. 그라파이트. 그라파이트 한 층을 잘라버리면 그라핀.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단단해요. 이게 텅스텐이 단단한가? 다이아몬드가 더 단단한가 나 모르겠는데. 그라파이트도 연필심은, 그렇지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가지고 불로 태워버리면 재가 돼요. 허무하게. 아,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다이아몬드 반지를 살 정도의 재력은 안 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가 왜 보석일까요? 그냥 땅 파면은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인지 반지 다이아몬드인지 모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공을 해가지고 안에서 난반사를 막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 안에 빛을 가둬 놓아서 그게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석공들이 그 반사된 빛을 여기 안에 가둬놓고 밝게 하는 그 세공을 잘하는 애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예. 아무튼 주기율표 얘기는 이렇게 하고요. 이 지금 주기율표를 할 때 보면은 요 열별로 여기는 이제 트랜지션 메탈은 따로 놈인데 얘들끼리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다. 이거를 기억을 다 배우셨겠지만 트랜지션 메탈 전이금속은 뭐가 전이금속이냐? 전자가가 왔다 갔다 해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반더발스 인터랙션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진짜 말로만 듣고 하면은 배우는 게 없으니까 수학을 써서 어떻게 되는지 문제를 볼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양자역학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양자역학의 여러 수식을 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 양자역학을 말로 정리를 하면 뭐가 있냐면 하이젠버그 프린시플, 하이젠버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uncertainty, 뭐지? 불확정성 원리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x의 표준 편자예요. 이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x를 확실하게 결정을 해버리면 p가 모호해지고 둘 다 할 수 없다라는 게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이게 근간을 이루고 이거는 우리가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클래시컬에서 양자역학으로 넘어갈 때 이 부분이 철학적으로 좀 어려운데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드브로이. 드브로이가 한 게 뭐죠? 어, 이걸 매터웨이브라는 말도 썼고 웨이브 파티클
듀얼러티. 듀얼러티는 듀오 그러면은 듀엣, 뭐 두 명이잖아요. 듀얼러티면 이중성. 빛, 파동, 입자 이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이 관점에서 보면 파동이고 저 관점에서 보면 입자고 두 가지 성질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게 드브로이의 메터웨이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말로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양자역학 할 때 여러분 웨이브 펑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양자역학 배울 때 웨이브 펑션은 뭐에 대한 웨이브 펑션이에요? 전자예요, 전자. 전자는 말 그대로 입자인데 어떻게 웨이브 펑션이라는 말을 하지? 그러니까 전자가 파티클인데 웨이브처럼 다룰 수 있어서 웨이브 펑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이브 그 일반 물리에서 배웠던 웨이브 성질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끼리를 간섭을 하고 회절을 하는 거예요. 빛도 물론 파티클이면서 웨이브인데 보통 우리는 빛을 웨이브로 많이 씁니다. 근데 파티클로 쓸 때가 퀀텀 옵틱스에서 이제 파티클로 개수가 몇 개 없어. 퀀텀 옵틱스에서는 빛을 포톤이라는 개념으로 입자로 다룹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에 이 세 가지 꼭 하나가 뭐냐면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언제 쓰느냐? 여러분 입자는 페르미온이냐 보존이냐 보존이냐 뭐에 따라서 스핀이 2분의 1이냐 정수냐. 야,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이 베타 원리 때문에 두 개가 페르미온하고 보존으로 나뉘는 거고 요 세 가지 원리를 양자역학의 수식은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어차피 슈레딩거 이퀘이션 이상을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푼 웨이브 펑션 이따 치고 그 다음에 하이젠버그, 드브로이, 파울리 프린트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거를 저는 어쩌면은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웨이브 입자 그 뭐야 일반 물리의 웨이브를 다루는 거를 신나게 하고 양자역학으로 주장한다고 해봤자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을 안 하면 그냥 그거는 일반 물리의 파동의 단원에 나오는 거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근데 양자역학은 반드시 하이젠버그 이거 세 개가 만족이 돼야 된다. 그 다음은 복잡한 계산일 수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전자계의 중요한 개념을 이제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으셔야 나중에 수학이 왜 이렇게 되고 하는 것들을 이해됩니다. 갑자기 푹 튀어나와요. 다음에는 요거를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